Tomorrow, I will cancel all debts and save Athens. But I will not confiscate the land. 나의 저택이 자유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집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겉만 살짝 핥아도 진한 과즙이 배어나오는 역사 채널 수박 겉핥기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테네 민주정의 씨앗을 뿌린 솔론, 그리고 로마 공화정의 기틀을 다진 포플리콜라입니다. 한 사람은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던 나라를 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을 쫓아낸 뒤에 혼란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설계했습니다. 빚, 타협, 그리고 권력의 무게. 26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부채 탕감 논란과 정치인의 특권 문제로 시끄러운 오늘의 대한민국과 소름 돋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국가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지도자는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싶은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골치 아픈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입니다. 오늘 만나볼 두 사람은 국가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했던 입법가들입니다. 한 사람은 법을 만들고 떠났고, 한 사람은 법을 만들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차이가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와 로마는 각각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위기는 경제였습니다. 소수 귀족이 부와 토지를 독점하면서 평민들이 빚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는 이른바 부채 노예화가 만연했고, 계급 갈등은 내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반면 로마의 위기는 정치였습니다. 왕의 폭정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왕정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체제 전복의 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원인은 달랐지만 두 나라 모두 이대로면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만큼은 같았습니다. 플루타르코스가 영웅전에서 솔론과 포플리콜라를 한 쌍으로 묶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두 사람 모두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절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그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정과 파멸의 벼랑 끝에서 사사로운 야욕을 버리고 법과 제도의 기틀을 닦은 건국적 입법가이자 체제의 수호자였던 것이죠. 다만 같은 길을 걸은 것 같은 두 사람의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이유는 영상 후반부의 비교론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그리스로 갑니다. 부채의 늪에서 아테네를 건져냈지만 끝내 불완전한 중재자로 남은 남자. 솔론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 초의 아테네는 사실상 내전 직전 상태였습니다. 소수의 귀족이 부와 토지를 독점했고, 다수의 평민은 수확량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바쳐야 하는 헥테모로이, 즉 6분의 1 소작농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흉작이나 가뭄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농민은 가족과 함께 통째로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채무자의 몸뚱이를 담보로 잡는 가혹한 법이 아테네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인의 국제 제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빈민들이 부자들에게 노예로 예속되어 있었으며 모든 대출은 사람의 몸을 담보로 이루어졌다. 은행 대출의 신용점수가 아니라 내 몸과 내 가족이 담보로 잡히는 세상. 이 파국적 상황에서 솔론이 등장합니다. 솔론은 기원전 630년경 아테네의 명문 귀족 에우파트리다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금수저로 태어나 흙수저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일찍부터 무역에 뛰어들어 생계를 꾸렸는데요. 플루타르코스는 바로 이 지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업을 통해 세상을 배웠으며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실용적 감각을 몸에 익혔다는 겁니다. 기원전 596년경에는 그의 기지가 빛을 발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메가라에게 살라미스 섬을 빼앗긴 상태였는데, 패배주의에 빠진 시민들이 살라미스 탈환을 입에 올리는 자는 처벌한다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솔론은 이 법을 정면으로 우회합니다.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광장에 나타나 애국시를 읊은 겁니다. 광인의 말이니 처벌할 수도 없죠. 그의 시에 시민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고, 아테네는 전쟁을 재개해 살라미스를 되찾았습니다. 대중의 두려움을 뚫고 여론을 반전시킨 탁월한 수사학과 용기였습니다.
기원전 594년경 빈부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아테네는 솔론을 아르콘, 즉 최고 집정관이자 중재자로 선출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때 평민과 귀족 양쪽 모두가 그에게 아예 참주가 되어 달라고 유혹했다는 점입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이 난장판을 정리해 달라는 거죠. 솔론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참주 자리란 좋은 자리지만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길이 없다.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93년경 개혁 입법을 마친 솔론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10년간 내법을 바꾸지 않겠다는 맹세만 시민들에게 받아낸 채 이집트와 리디아로 훌쩍 유랑을 떠나버린 겁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바로 이 대목을 솔론의 치명적 결함으로 지목합니다. 법만 남겨두고 그 법을 수호할 권력을 버림으로써 아테네를 다시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에 노출시킨 책임 회피였다는 것이죠. 지나친 도덕적 결벽증이 부른 공백이었습니다. 솔론은 훗날 자신의 개혁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검은 대지에 박혀있던 빚의 표지석들을 내가 뽑아냈고 예전에는 노예였던 대지가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여기서 빚의 표지석이란 저당 잡힌 농토마다 박혀있던 경계석, 호로이를 말합니다. 아티카의 들판 곳곳에 박힌 이 돌들은 이 땅과 이 농부는 채권자의 것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솔론은 그 낙인을 대지에서 뽑아버린 자신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솔론 개혁의 핵심은 세이사크테이아, 우리말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짐이라는 뜻의 부채 탕감 정책입니다. 내용은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첫째, 아티카 전역의 농토에 박혀있던 저당권 경계석 호로이를 모조리 뽑아버렸습니다. 둘째, 과거의 모든 부채를 전면 무효화하고 앞으로 채무자의 신체를 담보로 잡는 대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이미 빚 때문에 해외로 팔려간 아테네 시민들을 국고를 털어 되사왔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노예가 된 자국민을 바이백한 겁니다. 다만 사료를 엄밀히 보면 이 조치의 성격에 대해 고대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루타르코스는 완전한 원금 탕감으로 기록하지만 기원전 4세기의 역사가 안드로티오는 원금 탕감이 아니라 이자율 인하와 화폐 도량형 기준 변경, 즉 일종의 평가절하를 통해 실질 상환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현대학계는 당시 아테네에 화폐 경제가 본격 도입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안드로티온의 해석을 시대착오로 보고 솔론이 실제로 부채 노예제를 혁파하고 원금을 탕감한 급진적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개혁의 이면에는 씁쓸한 스캔들이 숨어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솔론 편 제15장에 따르면 솔론은 부채 탕감령을 발표하기 직전 가장 신뢰하던 친구들 코논, 클레이니아스, 히포니코스에게 계획을 은밀히 털어놓았습니다. 이 1급 내부 정보를 들은 측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즉시 부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 대규모로 땅을 사들였습니다. 얼마 후 세이사크테이아가 선포되자 이들은 빚은 한 푼도 갚지 않고 부동산만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이들에게 크레오코피다이 빚을 떼어먹은 자들이라는 오명을 붙였습니다. 2600년 전 아테네에서 벌어진 교과서적인 도덕적 해이입니다. 불똥은 솔론 본인에게도 튀었습니다. 정책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거죠. 솔론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던 5탈란톤, 일설에는 15탈란톤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채권을 솔선수범해서 소각하고 나서야 간신히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개혁가의 숙명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론의 또 다른 업적은 혈통이 아닌 재산에 기반한 계급제도, 즉 금권 정치의 도입입니다. 그는 빚은 탕감해 주었지만 빈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부유층 토지 몰수와 무상분배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귀족 세력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한 타협이었죠. 대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농업 생산량 기준 4개 등급으로 재편했습니다. 최상위는 연간 500메딥노스 이상을 생산하는 펜타코시오메딥노이로 아르콘 같은 최고 관직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 300에서 500메딥노스의 히페이스는 기병으로 복무할 경제력을 갖춘 기사계급이고 200에서 300메딥노스의 제우기타이는 스스로 무장을 갖추고 밀집 대형의 주축이 되는 중장보병 계급으로 하위 관직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메딥노스 미만의 무산자 계급 테테스는 공직 출마는 불가능했지만 민회와 배심원 재판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언뜻 보면 부자 우대 차별 같지만
귀족의 핏줄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게 태어나도 재산만 모으면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놓인 겁니다. 특히 최하층 테테스에게 부여된 배심원 권한은 훗날 아테네 급진 민주정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솔론의 위대한 타협은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습니다. 그가 10년의 자발적 망명을 떠나 이집트와 리디아를 유랑하며 크로이소스 왕과 철학 문답이나 나누는 사이 아테네에는 권력의 진공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은 평원에 부유한 지주들, 상업적 안정을 원하는 해안의 상인들, 그리고 부채는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산악지대의 극빈층. 이 세 당파가 무력 충돌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토지 재분배까지는 가지 않았던 솔론의 적당한 타협이 남긴 불씨였죠. 결국 솔론의 친척이자 산지당을 등에 업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용병을 이끌고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며 참주가 됩니다. 귀국한 늙은 솔론은 광장에 자신의 무기와 방패를 내려놓고 시민들의 비겁함을 꾸짖었지만 이미 민주정의 씨앗은 독재의 군합발 아래 짓밟힌 뒤였습니다. 법을 만든 자가 법을 지킬 힘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솔론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무대를 로마로 옮깁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스스로 해체해버린 남자 로마 공화정의 설계자 포플리콜라의 이야기입니다. 아테네가 빈부격차로 신음할 때 기원전 509년의 로마는 전혀 다른 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계 왕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의 폭정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저지른 루크레티아 능욕 사건이 로마 귀족과 평민 모두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겁니다.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혁명을 주도해 왕정을 무너뜨렸을 때 결정적 조력자가 바로 사비닉의 명문 귀족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즉 훗날의 포플리콜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부와 달변을 총동원해 혁명의 이념적 기반을 다지고 대중을 결집했습니다. 왕을 쫓아낸 로마는 이제 왕을 대체할 새로운 체제, 공화정이라는 전인미답의 실험에 돌입합니다. 발레리우스 가문은 로마 초기부터 사비니족과 로마인의 통합을 이끈 명문가였습니다. 발레리우스 본인도 부유함을 사적 향락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고 재판에서 약자를 변호하는 데 썼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었죠. 재산과 능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귀족. 플루타르코스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물형입니다. 그런데 혁명 성공 후 첫 시련이 찾아옵니다. 왕을 대체할 2명의 집정관을 뽑는 최초의 선거에서 그토록 공이 컸던 발레리우스가 낙선한 겁니다. 로마인들은 브루투스와 함께 하필 타르퀴니우스 가문의 혈통인 콜라티누스를 선택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발레리우스는 원로원과 법정 출입을 아예 끊어버렸고 사람들은 그가 분노한 나머지 왕당파로 돌아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체제 붕괴의 조짐이 보이자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억누르고 원로원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타르퀴니우스 일가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누구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선언하며 공화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입증했습니다. 서운함은 서운함이고 공화국은 공화국이다. 이 감정 통제력이 그의 첫 번째 미덕이었습니다. 이후 포플리콜라의 행보는 2개의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사법적 단호함 그리고 기득권의 상징적 파괴입니다. 먼저 단호함. 혁명 주역 브루투스의 2 아들이 가담한 왕당파 반역 사건이 터지자 그는 혈연과 정에 얽매이지 않고 반역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데 앞장서며 신생공화국의 기강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파괴. 참주가 되려 한다는 의심을 받자 그는 권력의 상징을 스스로 부수고 민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포플리콜라, 즉 민중의 친구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2 장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쫓겨난 타르퀴니우스는 재산 반환을 구실로 사절을 보내 로마 내부의 불만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 복고 음모에 가담한 명단이 충격적입니다. 귀족 아큘리우스와 비텔리우스 형제들 그리고 혁명의 주동자 브루투스의 2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음모는 어두운 방에 숨어있던 노예 빈디키우스에게 발각됩니다. 그는 집정관들이 사건을 덮을까 두려워 평소 평민들에게 관대했던 발레리우스에게 달려가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발레리우스는 즉각 움직여 음모자들의 서신을 확보하고 그들을 광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재판은 로마 공화정 초기의 가장 비극적이고도 숭고한 장면입니다.
아버지 브루투스는 핏기 잃은 얼굴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두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 집행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동료 집정관 콜라티누스가 범죄자들을 옹호하며 재판을 무마하려 하자 발레리우스는 폭도처럼 들고 일어나 그를 몰아붙이고 처형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콜라티누스는 로마를 떠났고 발레리우스가 보궐 집정관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가족도 동료도 예외 없다. 이 살벌한 원칙이 신생공화국의 면역 체계가 되었습니다. 포플리콜라의 가장 상징적인 일화가 바로 벨리아 언덕 사건입니다. 브루투스가 에트루리아 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발레리우스는 단독 집정관으로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그는 로마 포름이 내려다 보이는 벨리아 언덕 꼭대기에 요새 같은 대저택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왕을 쫓아낸 시민들의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사람 새로운 왕이 되려는 거 아니야? 의심과 공포가 로마를 뒤덮었습니다. 민심의 이반을 직감한 발레리우스는 즉시 민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연단에 오르는 순간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형 집행권을 상징하는 도끼 묶음 파스케스를 든 호위병 릭토르들이 민중을 향해 파스케스를 낮게 숙인 겁니다. 권력의 궁극적 원천이 집정관이 아니라 로마 시민 전체에 있음을 시각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의 저택이 여러분의 자유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집을 언덕 아래로 옮겨 의심스러운 나를 여러분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룻밤 만에 인부들을 동원해 언덕 위 호화 저택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훗날 승리의 여신 비카포타의 신전이 들어설 낮은 계곡 바닥에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기득권을 제 손으로 때려 부수는 이 극적인 장면에 민중은 열광했고 그에게 민중의 친구 포플리콜라라는 칭호를 헌정했습니다. 칭호에 만족하지 않고 포플리콜라는 자신의 통찰을 제대로 못 박았습니다. 첫째 발레리우스법입니다. 집정관이 시민에게 사형이나 가혹한 태형을 선고하면 누구든 민회에 항소하여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관의 자의적인 사법 독재를 끊어낸 서양 법제사의 획기적인 인권 보장 장치입니다. 둘째, 국고의 사유화 방지입니다. 로마의 재정을 사적 공간이 아닌 사투르누스 신전에 보관하게 하고 민회에서 선출된 젊은 재무관들에게 관리를 맡겨 권력자가 나랏돈에 손대는 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물론 그늘도 있습니다. 참주가 되려는 야욕을 품은 자는 재판 없이 살해해도 무죄라는 조항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가혹한 억압의 도구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료간 시각차도 존재합니다. 리비우스는 포플리콜라를 자기 희생적인 도덕적 귀감으로 그리지만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우스와 현대학자들은 훨씬 냉정하게 봅니다. 그의 양보는 순수한 이타심이라기보다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당파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귀족 계급이 던져준 계산된 포퓰리즘, 즉 기득권의 전략적 후퇴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억압 대신 양보와 제도를 택한 그 통찰이 수백 년 로마 공화정의 뼈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플루타르코스의 법정이 열립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을 짝지어 서술한 뒤 마지막에 반드시 덧붙이는 비교론. 도덕적 우열과 정치적 현실주의를 저울에 올린 그의 최종 판결을 들어보시죠. 평소 중립을 지키려 애쓰는 플루타르코스가 이 쌍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으로 명확하게 판정을 내립니다. 포플리콜라가 솔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행복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과의 영속성. 정치인의 최종 성적표는 그가 남긴 제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입니다. 솔론은 아름다운 법을 만들고 조국을 떠났고 살아생전에 자기 체제가 무너지고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이 들어서는 꼴을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반면 포플리콜라는 로마에 남아 자신의 법을 끈질기게 수호했고 수백 년을 버틸 공화정의 기초를 다진 승리자로서 영광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권력에 대한 유연성. 솔로는 도덕적 순결을 지키려 참주의 권력을 단칼에 거절했지만 그가 만든 힘의 공백은 결국 국가를 다른 참주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포플리콜라는 반대였습니다. 손에 쥔 집정관의 권력을 버리지 않되 스스로 분할하고 항소권을 민중에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통제했습니다. 권력을 파괴하지 않고도 대중의 이익으로 전환한 탁월한 정치적 기지입니다. 셋째, 적폐청산의 태도. 솔로는 귀족의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해
빈민과 귀족, 양쪽 모두를 불만족스럽게 만들었지만 포플리콜라는 왕당파의 복고 음모를 자비 없이 짓밟아 공화국의 암초를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결론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솔론이 권력을 줄 수 있었으나 피했다면 포플리콜라는 권력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억제했다. 흠결 없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국가를 지켜낸 현실적 책임감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2600년 전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제 카메라를 21세기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포플리콜라가 호화저택을 하룻밤 만에 때려 부수고 도끼 묶음 파스케스를 민중 앞에 눕힌 행위는 진정한 권위란 특권의 포기에서 나온다는 역설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 정치는 어떨까요? 온갖 스캔들과 범죄 의혹 속에서도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는 현대판 파스케스 뒤에 숨기 바쁘고 열악한 지역 재정에도 관용차 배기량과 초호화 청사, 의전 서열의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권력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믿는 리더십이죠. 상상해봅시다.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고위 정치인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초고가 아파트를 처분하고 소박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며 국민 앞에 엎드린다면 대중은 그를 조롱하기보다 오히려 강렬한 신뢰를 보낼 겁니다. 포플리콜라는 설령 그것이 정치적 쇼일지라도 어떤 쇼가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지 본능적으로 알았던 천재였습니다. 스스로 집을 부수고 계곡 밑바닥으로 내려간 남자가 2000년 넘게 민중의 친구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의 구제 정책에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가차 없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사회를 통합하는 리더십은 특권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대중의 발밑으로 스스로를 낮출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솔론의 불완전한 타협과 포플리콜라의 극적인 기득권 파괴는 빚과 권력이라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한 오래되고도 예리한 해답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와 로마의 평행 이론의 인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